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연 채널을 자주 듣는 국수집 주인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게 기적이라 치면 이 험한 세상 용케 버티며 사는 것도 또 하나의 기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곳에도 다 이유가 있다지요. 제가 겪은 충격적인 일의 이유를 찾기 위해 수많은 밤을 지샜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네요. 살면서 희노애락 다 겪는 중에도 끊을 수 없는 게 뭘까요? 먹는 일 아닐까요? 전 국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시작해 작은 가게까지 내게 됐죠. 국수 한 그릇 드시면서 맛있다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시켜놓고 한 젓가락도 못 드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사는 게 행복하기만 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 역시 모진 풍파 많이 겪었네요. 외동아들 2살 적에 남편이 눈을 감았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고 그대로 우리 모자와 생리별을 했어요. 1년 연애하고 결혼해 바로 아들 얻고 산 게 다였습니다. 그렇게 일찍 헤어질 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아들은 뽀얗게 젖살이 올라 나날이 이쁜 짓을 하는데 그런 아들 얻고 생활 전선에 나가야 했습니다. 당시 남편이 남겨놓은 건 곧 나가야 될 월세방 하나였어요. 이리저리 기웃거려 봤지만 참 막막했죠. 애 데리고 할 만한 일은 돈이 안 되고 돈이 되는 건 아들과 떨어져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러다 포장마차를 하나 물려받게 됐습니다. 이것도 전 하늘이 도왔다 생각했어요. 욕심 버리고 단출하게 시작했지만 음식 맛은 진짜 정성을 들여 만들어냈어요. 이거 아니면 아들과 저 끝장난다는 각오였지요. 다행히 단골 손님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오셨네요. 아유, 반가워라. 오늘은 뭘로 드릴까요? 잔치국수 3개 말아주세요. 하나는 곱빼기로요. 아, 배고파. 애들아, 여기 국물 끝내줘. 양도 많고. 제 포장마차엔 2차, 3차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주로 밤에 장사를 하게 됐네요. 나중엔 식당 열고 나서는 고생이 덜했지만 포장마차 할 땐 어려움이 많았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전 아들을 업고 일을 했습니다. 태어날 때 제 밥그릇 갖고 태어난다고 하죠. 돌이켜보면 제 아들 동주가 그런 운을 타고난 것 같아요. 아들은 엄청 순해서 우는 법을 몰랐습니다. 손님들도 신기하다며 용돈을 줄 정도였으니까요. 술 취해 밤늦게 오시는 손님들, 제가 아들을 업고 있으면 눈이 휘둥그레졌죠. 내가 잘못 봤나? 이 시간에 지금 애를 업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잘 자요? 참 신기하네. 애가 원체 순해요. 어디서도 잘 자고요. 뭐 드릴까요? 비빔하나 잔치 2개요. 참, 애가 너무 신통하네. 저 아줌마 허리 안 아파요? 괜찮아요. 이 정도로는. 내가 좀 안고 있을까? 우리 애들 다 커서 대학 갔잖아요. 애 순하면 내가 좀 안고 있을게요. 그 포대기 좀 풀고. 아유, 편하게 계시지 왜요? 제가 됐다고 해도 기어이 포대기에 풀러 꼭 안고 계신 분들도 있었죠. 물론 다 그렇진 않았어요. 왜 어디라도 맡기고 장사하라고 애한테 못할 짓 아니냐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처음엔 맡길 데가 없으니 할 수 없었어요. 등에 땀이 차도록 업고 있어도 세상 모르고 자는 아들 덕분에 굶지 않을 수 있었죠. 아들이 크니까 봐줄 곳도 생기더라고요. 어디서도 잘 먹고 잘 자는 애기다 보니 맡긴 곳에서도 편하다고요. 살다 이렇게 순한 애는 또 처음이네. 아니 내가 애를 보는지 까먹을 정도였다니까. 그래요? 잘 놀았다니 다행이네요. 이런 애면 10명도 보겠어. 내일도 맡길 거야? 그래도 될까요?
금요일 밤에는 손님이 많아서 늦을 것 같으면 내가 아예 채우지 뭐. 마음 푹 놓고 일하고 와. 내일 아침에 데리러 오라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긴 돈 받고 하는 일인데 고마우면 1,000원이라도 더 주든가. 아들 동주는 그렇게 우리 살 길을 열어줬어요.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예쁘다는 말 진짜였네요. 아버지 없이 가난한 집에서 자라는 처지여도 사랑만은 듬뿍 주고 싶었습니다. 더러는 이런 얘기도 들었죠. 애가 애답지 않다고 어디 이상 있는 거 아니냐고요. 울지도 않고 순하기만 하니 그런 말도 들었어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말도 있지만 너무 둥글어도 이리저리 발에 채 있는 거 아닐까 노심초사하기도 했죠. 사실 우리 아들 중학교 들어가서 따돌림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거친 애들이 순한 동주를 표적 삼아 때리고 돈 뺏고 그랬나 보더라고요. 착한 사내 녀석에게 세상은 정글일지도 몰랐습니다. 전 장사하느라 까맣게 몰랐는데 아들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걸 이웃들이 얘기해줘서 알았습니다. 골목에서 날라리 같은 애들 사이에 동주가 당하고 있다란 얘기였죠. 복장이 터지는 건 아들 녀석이 제가 캐묻지 않으면 말을 도통 안 하는 거였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말을 해야지. 왜 입을 꾹 다물고 있어? 엄마 알면 속상하잖아. 아이, 좀만 참으면 돼요. 고등학교 멀리 가면 되는데. 내가 알아서 할게. 네가 뭘 알았어 왜? 아휴 속상해. 걔네 이름 대봐. 얼른. 엄마가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암튼.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엄마는. 그러다 며칠 후 아들을 괴롭히는 녀석들이 우리 가게에 몰려왔더라고요. 제가 동주 엄마인 줄 모르고 왔겠죠. 그 애들 의자에 앉기가 무섭게 양동이에 든 찬물을 퍼붓고 악의 악을 썼네요. 순한 양이었던 저도 자식 일에는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썩 꺼져. 내 아들 괴롭히는 땅태 같은 것들한테는 국물 한 방울도 못 줘. 당장 나가. 안 나가? 아이, 아줌마 왜 이래요? 손님한테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아이, 쫄딱 젖었잖아. 이씨. 이거 비싼 건데. 너 이거 이 잠바 누구 돈으로 샀니? 우리 동주 돈으로 샀어? 어디서 머리에 피가 안 마른 것들이 남의 돈을 뺏고 사람을 괴롭혀. 어디 슬금슬금 도망가.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 판 사판이다 이거야. 사생결단 내 뜻이 미친 여자처럼 날뛰니까 애들이 슬슬 피하더라고요.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못 볼 꼴 봤다는 얼굴을 하고서요. 다시는 동주 괴롭히지 말라고 악을 썼습니다. 그 난리를 겪고 아들한테 물었어요. 전학 가고 싶냐고. 이사 원하면 가게 정리하고 완전히 다른 동네로 가자고 했죠. 가게를 어떻게 포기해. 나 전학 안 가요. 친구 없어도 돼. 죄송해요 엄마.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그 후로 아들은 학교만 끝나면 집에 틀어박혀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친구도 없겠다 아주 독하게 하더라고요. 소풍 수학 여행이고 하나도 안 가고 그저 머리 싸매고 하는 게 공부뿐이었습니다. 국수 끓여내며 제 속도 푹푹 썩어갔지만 그래도 아들이 공부를 택한 게 기특했죠. 결국 고생 끝에 복은 오더라고요. 자나 깨나 공부만 파고들더니 명문대에 척하고 입학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지 말도 못했어요. 우리 동주 명문대에 입학했다고 과외가 그냥 물밀듯이 들어오더라고요. 대학 가더니 아주 신세가 훤해져서는 친구도 여러 사귀고 군대도 무탈하게 다녀왔죠. 원하던 대기업까지 단번에 합격했을 때 꿈인지 생시인지 알 길이 없었어요. 전 상인들한테 떡을 돌렸습니다. 언니, 무슨 좋은 일 있구나? 딱 보니까 비싼 데서 맞춘 떡인데? 맛도 기가 막히다 이거. 우리 동주가 취직했어. 가고 싶다던 거기 있잖아. 최종 합격했어. 이거 합격떡이야.
맛있게 먹어. 그랬구나. 축하해, 언니. 동네 잔치해야지. 떡으로 되겠어? 어머머, 언니 우네. 아휴, 하긴 혼자 아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 울어도 돼. 대신 내가 돈 내봤네 소문 내줄게. 아니다, 플랜카드 걸어줄까? 아휴, 그만해. 주책 맞게 왜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나 모르겠네. 이보세요, 동네 사람들. 국수집 아들이 대기업 취직을 했답니다. 축하 좀 해주세요. 그날 지인들 불러 중국 요리 먹고 푸지게 놀았네요. 기분이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아들 장가보내 손주 재롱 볼 일만 남았다고 했죠. 저도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웬걸요? 연애를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동주 이 녀석 일에 파묻혀 연애 한 번 안 하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말을 안 해요. 고액 연봉이라는 거 남 일인 줄만 알았더니 아들이 그렇게나 월급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장가 갈 생각을 안 해 속이 탔지요. 그러더니 덜컥 자기보다 10살이나 어린 아가씨를 인사시키겠다는 거였어요. 몇 살이라고? 내가 잘못 들은 거지. 나보다 10살 어려요. 벌써 연애한 지 2년 정도 됐네. 시연이 벌써 이렇게 지났나? 뭐? 그럼 26이란 말이냐? 아이고, 너무 어리다, 동주야. 어떻게 만난 거야? 뭘 그런 것까지 물어 엄마는 쑥스럽게.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죠. 전 아들이 좋다는 여자는 무조건 오케이다. 절대로 반대 안 한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2년 동안이나 연애하면서 엄마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었어? 말은 안 해도 네가 장가들 생각은 있나? 속이 얼마나 탔는지 모른다. 애미 속 좀 알아주지. 그 친구 나이가 어려서 나도 좀 고민했어요. 근데 우리도 최근에 결정했어. 결혼하기로. 이제 두 발 뻗고 주무세요, 어머니. 며느리 처음 보는 날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26살 꽃이 한참 예쁠 때잖아요. 무슨 의상학과를 전공했다고 하던데 옷 맵시도 너무 예쁘고 눈을 못 뗐어요. 게다가 음식을 따로 배웠다면서 자기가 만든 떡 케이크를 해봤더라고요. 떡으로 케이크를? 아유, 이렇게 이쁘게 꽃까지 만들어서? 너무 예뻐서 먹을 수나 있을까 모르겠네. 보기 괜찮으시죠? 맛은 더 좋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제 정성이니까. 보니까 손도 곱고 말하는 폼도 그렇고 없는 집에서 자란 것 같지 않더라고요.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아가씨 부모님 두 분 다 외국에서 사업한대요. 돈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한 말로 주눅이 좀 들었습니다. 상견례 전에 저는 잠이 안 왔죠. 사실 제가 뭐가 있습니까? 국수집 하나 있고 잘 키운 아들 하나 있는 거 말고는 내놓을 게 있어야죠. 미용실 동생은 제 얘기를 듣고 난리였어요. 어머, 언니, 단단해. 집에 겁먹을 거 뭐 있어?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지. 그래도 솔직한 말로 좀 기울긴 하잖아. 동생도 내 입장 대봐. 국수집 그것도 엄연한 사업이지 뭐야? 언니도 또순이네 국수집 대표님이잖아. 어깨 딱 타고 가. 내가 머리도 우아하게 해줄 테니까 쫄지 마 절대. 예비 사돈들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분들이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우아하고 교양이 넘치는지 인물도 너무 좋으시고 기품이 말도 못했죠. 너무 다행히도 그분들 제 아들을 사익감으로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스테이크 손바닥만한 거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상견례를 마쳤습니다. 사돈 내외는 바로 공항으로 가신대요.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잠시 짬을 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가셨다가 결혼식 날 직전에 들어온다는 얘기였지요. 그런데 집에 와 곰곰 생각해보니 좀 이상했습니다. 제가 사람 대하는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눈은 있었거든요. 사람 보는 눈이요.
며느리를 볼 때마다 좀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저한테 깍듯이 잘하는 그 모습이 자연스럽지 않고 거리감도 느껴지고요. 상견례 자리 떠올려 보면서 그날 밤은 이유 없이 뒤척였죠. 우리 찬미가 보기엔 깍쟁이처럼 생겼어도 베푸는 걸 참 좋아하는 애예요. 결혼식도 소박하게 하자는 거 보세요. 부모 마음으론 외국 사는 친지들 다 입국시켜서 호텔에서 결혼식 시키고 싶은데 소박하게 하고 싶다고 그렇게 우기네요. 엄만 그 얘기는 안 하기로 해놓고. 어머님, 호텔 결혼 같은 거 저 진짜 싫어요. 진짜 친한 사람들 불러서 작게 하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우리 장미가 이렇습니다. 또 부러진 것 같아도 털털하고 그래서 또 마음이 따뜻할까. 키우면서도 참 정이 많이 가는 딸내미였네요. 그러면서 새 가족이 웃는데 언뜻 예비 며느리가 눈을 찡긋 하더라고요. 부모한테만 보여주는 애교인가 싶어 유심히 봤는데 그 모습이 참 뭐랄까 단란해 보이면서도 너무 완벽했어요. 애들이 결혼 날짜까지 잡고 난 뒤에 전 안싸돈이 알려준 번호로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복은 어떻게 하실 건지 또 몇 가지 물어볼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들한테 물었더니 시차도 있고 바빠서 그럴 거라고 예비 며느리한테 물어보래요. 그래서 웬만한 건 며느리랑 얘기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말로는 참 고분고분한데 그게 억지로 저한테 맞추는 느낌이랄까요? 얘기 나누는 게 좀 편치는 않았어요. 지인들이 결혼 준비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묻길래 하소연을 좀 했죠. 예비 며느리가 영 어색하다고요. 그랬더니 당연한 거 아니냐고들 하네요. 부잣집에서 자라 유학도 다녀오지 않았느냐. 외국에서 사업 크게 하는 집안의 외동딸을 며느리로 들이는데 그럼 편하겠냐는 얘기였죠. 그렇겠다 싶어 아무 내색 없이 혼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아들이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는 거였죠. 갑자기 사업이라니? 그 좋은 회사를 왜 그만뒀어? 고액 연봉 어쩌고 해도 회사원은 한계가 있잖아요. 와이프랑 처갓집에서도 팍팍 밀어준 데서 결정했어요. 사업하면 벌이 수준이 달라진다니까요. 어머니, 제가 호강시켜 드릴게요. 아들은 다니던 대기업에 입사한 뒤 정말 열심히 일했고 그 회사에서 뼈를 묻겠다고 했었어요. 그런 아들이 예고도 없이 회사를 관두고 사업을 하겠다니 크게 놀랐던 건 사실입니다. 그 후 아들은 사업에 크게 성공했어요. 온라인 유통업이라고 하는데 손주문 받고 돈이 들어오면 물건을 보내주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았죠. 며느리도 도움을 주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이 사업가로 변신해 돈을 잘 버는데 싫어할 엄마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쯤 집안에 크고 작은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죠. 며느리와 저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어요. 며느리는 제가 저희들 집에 가는 것도 싫어하고 아들에게 연락하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너무 자주 전화하시는 것 아니냐. 일에 방해된다. 그런 문자까지 받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아들이랑 통화도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대신 며느리가 받아 아들 바쁘 달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죠. 예, 끊지 마라. 아니 일이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엄마 전화도 못 받니? 왜 그렇게 유난히세요? 이 사람 새벽까지 꼬박 일하고 지금 자는데 굳이 자는 사람 깨워야겠어요? 유난? 내가 유난 떠는 시어머니라고? 아이고, 별 희한한 소리를 다 듣겠네. 세아가, 넌 왜 자꾸 중간에서 전화를 받아 끊어? 동주 목소리도 한 달 동안 못 들었어. 잘 지내는지 엄마로서 궁금한 거 당연한 거 아니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바쁘면 연락 못 할 수도 있죠. 사업하는 사람 심기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그 전부터 조심은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이 생각나 물건을 사 보내거나 반찬을 해다 보내면
일체 아들한테 가지를 않더라고요. 하도 답답해 아들네 아파트 갔다가 제가 보낸 물건들이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속상하던지요. 아들은 점점 더 연락이 잘 안 됐습니다. 어쩌다 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 며느리가 혼자 외출해 있을 때였어요. 무슨 007 작전도 아니고 정말 땅을 칠 노릇이었지요. 돈주야,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엄마가 너 좋아하는 반찬 보냈는데 하나도 못 먹었지? 니네 아파트에 그거 다 버려져 있더라. 엄마 속상해 죽겠어. 아, 어머니, 괜히 헛수고하지 마세요. 와이프가 엄청 싫어해요. 아니, 난 어머니가 보내주는 거 너무 좋지. 요새 입맛도 없는데. 근데 와이프가 싫어해요. 나 싸우기 싫어요. 엄마 내 성격 아시잖아. 그러니까 보내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든 시간 내서 가게로 갈게. 아들은 저한테 먹고 싶은 음식 얘기를 하면서 꼭 가게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기약 없이 아들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은 또 있었어요. 아들이 저한테 생활비를 주는 게 있었습니다. 전 경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들이 꼭 주고 싶다고 해서 받으면 무조건 저금을 하곤 했거든요. 아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 주려고 마음먹고 있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어머니 능력 있잖아요. 자식한테 손 벌 일이 싫다고 툭 하면 그랬으면서 아들 돈은 여태 왜 받아요? 동주 씨가 주는 생활비 이제 없어요.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언제 돈 아쉽다고 한 거 봤니? 알겠는데 너 말하는 게 그게 뭐냐? 시어머니한테 예의도 안 차리니? 도대체 넌 나한테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많아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들을 이렇게 마마보이로 키우면 어떡해요? 나이는 10살이나 많은데 하는 짓이 순 어린애야. 이거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이 사람 아직 탯줄도 안 뗐다고요. 가정 꾸렸으면 며느리 남편이지. 왜 자꾸 아들 하면서 가정 되려고 해요? 더 이상 연락하지도 말아요. 험한 사람한테 별걸 다 뒤집어 씌우는구나. 너 이게 본색이냐? 너한텐 남편이지만 나한텐 아들이기도 해. 내가 합가를 하자고 했니? 돈에 넘치는 욕심을 부렸니? 세아가 점점 더 왜 그러냐? 아, 몰라요. 끊습니다. 그 후 어렵게 만난 아들은 저한테 미안해서 눈도 못 마주치더라고요. 전 괜찮다고, 나한테 돈 같은 거 주지 않아도 된다고, 대신 이렇게라도 가끔 와서 엄마 밥 먹고 가라고 둥 두드려주고 보냈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보는 횟수는 점점 더 줄어만 갔습니다. 정신없이 장사를 하다가도 한 번씩 마음이 푹 내려앉았어요. 며느리는 절 원망, 아니, 증오하고 있었고 아들을 저한테서 떼어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아들이 보고 싶어 회사 앞에 간 적이 있어요. 정말 처음이었죠. 그런데 제 아들 거짓말을 못해서 들키고 말았네요. 되게 난리가 나가지고 며느리는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다 저 때문이래요. 응급실에서 수액 맞고 돌아오는 길이라며 저한테 전화해 제발 아들한테 집착 말라고 울고 난리였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제 얼굴이 시커멓게 죽어가니까 친한 상인들이 눈치를 채더라고요. 언니,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아? 무슨 일이 있어? 며느리가, 아휴, 말해 뭐해. 말하면 또 속상한걸. 왜 그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언니 중병 걸린 줄 알겠어. 손님들이 국수 맛도 좀 달라졌다고 하고. 언니 지금 정신없지? 제정신 아닌 것 같아. 그게 진짜 속상해 죽겠다. 며느리가 아들을 못 만나게 해. 진짜야? 왜? 전 눈물을 철철 흘리며 얘기를 쏟아냈어요. 그랬더니 미용실 동생이 더 난리를 치는 거였습니다. 이 집 며느리 진짜 못됐네. 뭐?
탯줄이 어쩌고 저째. 마마보이. 아유, 뚫린 입이라고 말은 잘도 안 해. 언니 며느리 임신했다고 유세 떠는 거 아니야? 유세라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이 마당이 며느리 도도네. 아유, 분해. 어떻게 그래. 아무리 지가 성질이 더러워도 모자간에 처연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끊어? 사실 며느리는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남들은 손주 본다고 하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른다던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며느리 통장에 돈을 입금하려고 해도 계좌번호도 알려주지 않았죠. 전화번호도 수시로 바꾸더니 저한테 분풀이 하고 싶을 때 그때만 전화해 따발총처럼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끊었어요. 참 처량한 신세가 됐더라고요. 혼자 소갈이 하는 동안 10달 일하는 시간이 흘렀고 예정일이 지났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아들 연락을 기다렸지만 소식은 없었고 북팔해버린 저는 미용실 동생과 산후조리원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사람이 간절해지니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결국 유명 산후조리원에서 아들과 며느리를 찾을 수 있었죠. 조리원 근처 편의점에서 나온 아들을 현장에서 붙잡았어요. 보자마자 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동주야, 왜 이렇게 말랐어? 엄마. 여긴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라니? 대한민국을 다 뒤져서라도 찾아야지. 아기 태어났니? 여기 산후조리원에 있어? 가자, 당장 앞장서. 엄마 그냥은 못 가. 절대로. 아들은 당혹감과 반가움, 걱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아들 앞세워 들어간 조리원은 호화롭기가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막닥트린 며느리 얼굴은 아주 얄미울 정도로 좋아 보였어요. 주변에 보는 눈들이 있으니 저한테 대충 시어머니 대접은 해주더라고요. 직원분이 먼저 누구냐고 물어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 맞습니다. 우리 손주 보고 싶어서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제가 좀 멀리 살거든요. 그러셨구나. 차 한잔 드시면서 기다려주세요. 아기 데리고 나올게요. 사모님도 여기 앉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아들과 며느리, 저까지 셋이 앉아 있는데 며느리 눈이 찢어지겠더라고요. 부들부들 떨면서 저를 얼마나 노려보는지 누가 보면 철천지 원수 만난 줄 알았을 겁니다. 곧 강보에 쌓인 아기를 만날 수 있었어요. 직원이 덥석 제 품에 안겨주는데 아기 얼굴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치는 못 내고 속으로 이건 아니라는 생각만 골백 번을 더 했어요. 전 당혹감을 감추면서 아들한테 물었죠. 동주야, 너 가족분만인가 뭔가 했다고 했지? 아기 태어나고 탯줄도 잘랐어? 그랬죠. 신생아 얼굴 진짜 쪼글쪼글하고 빨갛더라. 손주 안아보니까 어때요, 엄마? 어째 가슴이 싸늘하게 쉬었습니다. 잠에서 깬 아기가 목이 쉬어라 울기 시작했어요. 보면 볼수록 내 아들 씨가 아니라는 것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빠, 나 목말라. 물이나 한 잔 떠와. 뭘 그렇게 희죽거리면서 웃어? 빨리 떠와. 목 타 죽겠어. 아니다. 내가 떠다 줄게. 동주, 넌 아기 안아라. 우리 애기 왜 울어요? 배고파? 아니면 기저귀가 젖었나? 정수기에서 물을 받는데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보고 또 봐도 마찬가지였어요. 생판 남의 아이를 데려다 놓고 쇼하는 것 같았죠. 그래도 내색할 순 없었어요. 순전히 제 느낌이었으니까요. 전 며느리한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수고했다. 애 낳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그리고 가끔은 연락 좀 하고 살아야지. 너도 이제 자식 낳아봐서 알지 않겠니? 동주, 내 아들이기도 해. 이해 좀 해다오. 어머니, 우리 애기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저 닮았어요. 이 사람 닮았어요. 며느리가 묻는데 쉽게 입이 안 떨어졌어요. 간신히 널 닮은 것 같다고 말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과간이었죠. 없는 말도 잘 지어내시네요. 우리 부부 다 안 닮았는데 그냥 말하는 거잖아요. 며느리가 웃지도 않고 싸늘하게 말하는데 등골이 오싹했어요. 어떤 확신이 들었냐면 분명히 내 속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런 생각에 소름이 끼쳤죠. 난 가볼 테니까 눈 좀 붙여라. 푹 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하고. 그런 거 없어요. 전 도망치듯 산후조리원을 나오면서 아들의 손을 덥석 잡아 끌었습니다. 야윈 아들, 밥이라도 한 끼 사 먹이고 싶었는데 한삽 구워 들어가야 한다고 우기더라고요. 저 금방 들어가 봐야 해요. 저 사람 엄청 예민해. 죄송해요, 어머니. 뭐가 그렇게 급해. 집에 가서 눈 좀 붙여라. 내가 대신 조리원에 들어가 있을게. 안 되니? 난리 나요, 저 사람. 그냥 오늘은 가세요. 내가 연락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참, 엄마. 김치만두 있어요? 엄마가 한 거. 그럼 있지. 가게에 얼려놓은 거 있으니까 줘서 갖다 줄게. 이따 전화하면 나와, 응? 아들은 우물쭈물 말끝을 흐렸어요. 왜 그러냐고 묻자 이따 또 오신 거 알면 며느리가 불같이 화낼 거라고 입구에 있는 직원한테 맡기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하지만 거기는 산후조리원이었고 제가 화낸다고 해서 좋을 건 하나도 없었죠. 알았다. 엄마가 맛있게 쪄서 직원한테 맡겨놓을게. 많이 먹어. 알았지? 애기 사진도 좀 보내주고. 애기 사진을 보내란 건 일말의 희망을 갖기 위해서였지요. 아들은 저한테 고개를 꾸벅 숙이고는 서둘러 들어가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손주를 봤는데 기쁘지도 않고 오히려 슬프고 분하기만 했어요. 저도 제 감정이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차장에 있던 미용실 동생이 절 보더니 묻더라고요. 애기 봤냐고, 얼마나 이쁘냐고요. 전 대답도 못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전후 사정 이야기했더니 욕을 하더라고요. 듣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요. 다 털어놓는 사이였지만 차마 그 말은 못했어요. 애기가 아무래도 남의 씨인 것 같다는 그 말이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얼려둔 김치 만두를 뜨겁게 쪄서 포장했어요. 아들이 맛있게 먹기만을 바라면서 혼자 산후조리원으로 갔죠. 직원에게 맡기면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김치만두예요. 이건 직원분들 드시고 이건 3대 이호실에 있는 아들내외에게 전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저희 것까지 챙겨주셨어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런데 왜 들어가시지 않고요? 면회되는데요. 아니에요. 사정이 있어서 그럽니다. 맛있게 먹고 이것도 꼭 전해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만두를 전해주고 전 다시 가게로 돌아갔어요. 그날 이후 해를 넘기도록 아들을 못 보게 될 거라고는 정말이지 눈꼽만큼도 몰랐어요. 그날 밤 아들한테 문자 하나가 도착했더라고요. 어머니, 당분간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이 사람 스트레스 받아서 싫대요. 제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절대로 전화하거나 문자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뭐야? 왜 또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거야? 아이고, 속 터져. 복잔 터져 죽겠네. 어디서 불려지 같은 애가 들어와서는 동주야, 동주야. 당장 아들한테 전화를 하고 싶었지만 차마 번호를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연락을 줄 때까지 기다리자 곧 연락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기다렸어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면 아무래도 애들끼리 힘들 테니 그때는 연락을 해오지 않을까 했죠. 속 모르는 지인들은
손주 봐서 좋지 않냐며 사진 보여달라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에게서는 사진도 문자도 오지 않고 있었어요.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은 없었죠. 제가 보내는 문자, 음성 메시지엔 답도 없었습니다. 참다 못해 전 아들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들 내외 출산하기도 전에 이사를 나갔다는 거였어요. 전 믿을 수가 없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부동산을 돌면서 여러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출산 전에 집을 뺐다는 거였어요. 산후조리원에서는 며칠 전에 나갔다고 하고요. 어디로 갔는지 자기들도 모른다고 하니 미치고 팔짝들 노릇이었습니다. 온몸이 떨려서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게로 돌아가 차분히 생각이라는 걸 해봤죠. 아들 핸드폰은 꺼져 있고 며느리 폰은 다른 사람이 받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사돈 내외한테 전화를 걸어봤더니 아예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라고요. 아들의 사무실이라고 알려준 것도 찾아가 봤죠. 거기 나의 다른 회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동주, 제 아들인데요. 이런 사람 못 보셨어요? 몇 달 전까지 여기서 일했다고요. 여보세요, 선생님들. 제 아들 사진 좀 봐주세요. 글쎄, 이런 분은 지금 안 계세요. 그리고 저기 여기 들어온 지 한참 됐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이 자리 여기에서 일하는 모습까지 봤는데 내가 꿈을 꾼 것도 아니고. 아이고 동주야, 이게 무슨 일이냐. 제가 울면서 매달리니까 거기 대표라는 남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주머니 혼자 그러지 마시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보라는 얘기였습니다. 전 결국 경찰서까지 찾아갔어요. 아들 내외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제발 좀 찾아달라. 애골복골하니 제 얘기를 들어주긴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기다려보라는 것뿐이었죠. 아주머니,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으셨다면서요. 고부 갈등 때문에 잠시 연락 떠는 거 너무 걱정하신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 아들이요. 며느리랑 살면서 꼬챙이처럼 말랐어요. 저한테 전화 문자도 제대로 못하고 마지막 분 그날도 만두 먹고 싶다고 하면서도 며느리가 화낼지도 모르니까 몰래 맡겨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자한테 잡혀 사는 남자들 많아요. 괜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제 아들 명문대 나와 대기업 열심히 다닌 누구보다 성실한 인재예요. 저한테 효심도 깊었고요. 단순히 고부 갈등이면 왜 제가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상해요. 며느리는 모르겠고 아들이 저한테 연락을 끊은 게 영 이상하단 말입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실망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이 많이 달라요. 아무것도 안 나올 텐데 괜히 그러시네. 그러나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 아들 동주한테 이런저런 소송 걸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전 그대로 주저앉았죠. 1월애가 아닌데 그 내용은 선주문한 사람에게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아 고소를 당한 거였죠.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충격에 쌓여 있는데 경찰은 한심하다는 듯 말하더라고요. 에이, 전형적인 수법이네요. 사고치고 도망간 거예요, 이거. 아재 잘못 키우셨네. 아이, 며느리랑 아들이 단통속인데 누구 탓해요? 전 순식간에 범죄자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었어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진실이었죠. 절대로 제 아들은 누굴 해하거나 남의 돈으로 지 욕심 채우는 애가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때 그렇게 왕따를 당했어도 안 갚음할 생각은 요만큼도 없는 애였어요. 그런 애가 사기라니요. 범죄라니요. 저 멍한 상태로 경찰서를 나와
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도움을 청한 때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경찰들은 이미 아들을 범죄자로 볼 거고 제 말을 들어주지 않을 뻔했습니다. 전 가게도 접고 전단지를 만들어 버리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수소문도 했어요. 실종된 사람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냐고요. 심부름 센터라는 곳도 가봤습니다. 몇백이나 되는 돈을 주면서 아들 찾아달라고 찾아주기만 하면 살해를 제대로 해주겠다 했지만 결국 아들은 찾지 못했습니다. 전 아픈 사람처럼 시들어갔어요. 늘 쓸고 닦던 가게엔 먼지가 뽀얗게 쌓여갔습니다. 아들이 사라지고 나니 다 더덥고 부질없었어요. 지인들이 찾아와 위로도 해주고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언니, 이러면 어떡해. 가게 문은 언제까지 닫을 건데, 응? 이 마당에 무슨 가게야. 다 소용없어. 동주 찾기 전까지는 나 못 열어. 단골 손님들 다 들어와서 물어본다고. 언니 아프냐고. 왜 가게 문 계속 닫혀 있냐고. 언니, 생각해봐. 동주가 찾아오면 어떡할래? 뭐? 동주가 가게로 찾아왔는데 문 닫혀 있어봐. 언니도 없고 그래서 다시 사라지면 어떡할 거냐고. 그렇네. 언니가 지금 안 해본 게 뭐가 있어? 다시 가게 열어. 이러다 동주 찾기 전에 언니가 먼저 가겠어. 씩씩하게 살아야 아들도 찾을 거 아니야. 동주 찾을 수 있겠지? 사람만 있으면 좋겠어. 제발 사람만 있으면. 그날 동생을 붙들고 펑펑 울었습니다. 전 다시 가게를 열었어요. 아들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야속하게 흘렀어요. 밤마다 눈물이요, 한숨이었죠. 김치 만두를 질 때면 동주가 떠올라 남몰래 눈물을 훔쳐 했습니다. 2해가 지난 초봄의 어느 날 밤이었어요. 그날따라 몸이 안 좋아 일찌감치 가게 문을 닫고 들어와 쉬고 있었죠. 깜빡 잠이 들려고 하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울렸어요. 전 벌떡 일어나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상대는 제 목소리만 듣고 답이 없었죠.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순전히 감인데 대답 없이 숨소리만 듣는데도 확 느낌이 오더라고요. 동준이? 동주야. 엄마야. 동주야. 그쪽에선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 확신했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전 울먹이며 절규했어요. 동주야, 어디냐? 거기가 어디야? 엄마가 갈게, 동주야. 잠시 후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동주가 확실했어요. 아들의 흐느끼는 소리라도 더 듣기 위해 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동주라는 확신을 얻고 싶어서요. 억눌린 듯 울음을 삼키는 소리는 분명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 아들이었어요. 동주야, 거기 어디야? 우리 얼굴 보고 얘기해. 엄마가 지금 당장 갈게. 말해, 거기가 어딘지. 엄마, 엄마, 몰라? 거기 어딘지 몰라? 너 공중전화 맞지? 가게 있는 데서 전화하는 거야? 보이는 거 아무거나 말해. 간판 아무거나 그 밑에 전화번호 있을 거 아니야. 아들은 흐느끼며 울다 제 말을 듣더니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보이는 뭔가가 있다면서 더듬거렸어요. 전 얼른 메모지에 간판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어렵게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동주야,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엄마가 당장 탈게. 누가 어디 가재도 따라가지 마. 어디 숨어 있었고. 전 달달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심부름센터 직원한테 연락을 해서 당장 돈을 보낼 테니
아들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달라고 했어요. 단서는 간판 상호랑 옛날 전화번호가 전부였지만 반드시 거기가 어딘지 알아야 했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죠. 무슨 정신으로 운전을 했는지 모릅니다. 무작정 출발한 와중에 심부름센터 직원이 알려주더라고요. 아들이 있는 곳이 어딘지를요. 눈물도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너무 긴박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있다는 곳에 도착했죠. 커다란 폐공장에 폐가 뿐인 동네를 랜턴 하나 들고 들어갔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어떻게든 내 아들을 찾아야 했어요. 동주야, 엄마 목소리 들리니? 동주야, 들리면 대답해줘. 엄마 왔다고. 어디선가 작은 신음소리 같은 게 들렸어요. 자세히 들어보니 울음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 소리를 쫓아 풀숲으로 한참 들어간 후 기적적으로 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땐 동주라는 것도 몰랐어요. 웬 노숙자가 길바닥에 웅크리고 있나 했죠. 저 사람이 우리 동주를 해코지라도 했나 의심하며 다가갔는데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동준이? 동주야, 아이고 내 아들. 이게 무슨 일이냐? 이 꼴이 다 뭐야? 뼈밖에 안 남은 앙상한 몰골, 때가 덕지덕지 낀 손과 발, 기름이 흐르는 엉켜있는 머리카락까지 아들은 그야말로 형편없는 모습이었죠. 얼마나 못 씻었는지 악취도 풍기고 옷은 찢어진 채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자는 만날 수 있었고 음산한 기운이 도는 빈 마을에 제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동주는 너무 놀랐는지 절 멀뚱멀뚱 보다가 제가 어깨를 잡고 흔드니까 그제야 눈물을 폭포수같이 흘리는 거였습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가자. 어서 일어나. 일어나지도 못하겠어? 엄마 등에 업혀. 내가 어떻게든 업어볼게. 엄마, 어머니. 아들은 장신이었고 몇 번 엎어지고 나서야 간신히 아들을 부축할 수 있었습니다. 근처 모텔에 아들을 데리고 가 씻기고 먹을 만한 걸 사와서 펼쳤죠. 근처에 뭐가 없어 빵과 우유가 전부였는데 아들은 그것조차 허겁지겁 개눈 감추듯 해치웠습니다. 천천히 먹어. 아유, 이거 봐. 목 막힌다니까. 물도 좀 마시고, 응? 아들은 얼마나 굶었는지 걸신이 들린 것처럼 음식을 넘겼어요.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주위를 막 두리번거리면서요. 정갈래 망갈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먹자마자 푹 고꾸라진 아들은 그대로 몇 시간을 자더라고요. 비골이 상접한 아들을 보고 있으니 눈물이 마를 새 없이 흘렀습니다.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한두 시간 눈을 붙였을까요? 아들이 일어나는 소리에 저도 깼죠. 다시 물을 먹이고 양치를 시키고 천천히 사정을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말을 해줄지 그것도 걱정이 됐어요. 사실 동주가 정신이 온전한지도 불확실했거든요. 동주야, 엄마한테는 다 말해도 괜찮아. 여기 나밖에 없어.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왜 사라졌던 거야? 하지만 아들은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죠. 전 아예 아들을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틀 정도 자고 먹기만 하더니 아들은 간신히 정신을 차린 눈치였어요. 전 아들을 찾은 3일째 다시 물었어요. 혹시라도 역효과가 날까봐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이제라도 말해줄 수 있어? 어떻게 된 건지. 산후조리원에서 어떻게 된 거야? 왜 갑자기 사라졌어? 아들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한대. 아들을 위해서.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애기 엄마가 그랬어. 엄마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그냥 증발한 것처럼 사라지라고. 어떡하지?
아들은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죠. 정 안 되겠다 싶어 아들을 진정시키고 경찰에 신고부터 했습니다. 아들의 소지품을 다 제출하고 지금 어떻게 아들을 찾게 됐는지도 소상히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차만 예비 신부로 다가온 며느리는 사람의 탈을 쓴 악마, 모든 일의 원흉이었죠. 제 아들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한 것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었습니다. 동주가 사업을 크게 벌여 목돈을 벌어오게 시키곤 자기도 사업을 하겠다는 핑계로 동주가 번 돈을 갈취하기 시작했고요. 정상적으로 벌어들인 돈으론 성에 안 차 나중에는 들어온 물품 대금을 싹 다 빼돌려 동주를 사기꾼으로 만들어 놓았던데 그 과정에서 아들을 세뇌하고 정신을 무너뜨리는 끔찍한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도 드러나게 됐죠. 그 지독한 여자는 날마다 제 아들을 몰아세웠대요. 아들의 사업은 굳이 할 수 없이 망가져 버렸고 빚만 잔뜩 지게 됐는데 이 큰 빚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끊임없이 닥달한 거였습니다. 순한 아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정신적으로 착취를 해온 거였지요. 내가 어떻게든 갚을게. 아이 자꾸 그러지 마. 소송 다 당신 이름으로 걸려있어. 당신이 잘못 처신하면 우리 가족 다 망하는 거야. 어린 아들 인생도 망하고 다 끝나는 거라고. 알아?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깔끔하게 사라져버려. 존재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어디 가서 증발해버리라고. 그럼 소송이고 나발이고 없었던 일 돼버리는 거야. 간단하지 않아? 그게 당신이 우리 애기를 위해 마지막으로 할 일이야. 여기까지 밝혀내는 것도 정말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어요. 며느리가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걸 알게 된 후 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니까 걔가 너한테 방법은 하나뿐이라고 했다고? 네가 죽어서 없어지는 거? 아들은 그 여자한테 괴롭힘 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이 생을 하직하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려던 그 순간 제가 떠올랐다고 했어요. 자기가 영영 사라져버리면 아무것도 모르고 슬퍼할 제 생각이 나더라는 거였죠. 그래서 용기를 내 전화를 걸었고 간절한 제 목소리를 듣자 흐느끼게 됐대요.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됐고요. 그 여자 치밀하고 독해. 매일같이 숨막히고 괴롭고 힘들었어. 다 내 잘못이고 내 탓이래. 나한테 소중한 건 다 빼앗아 놓고 죽음까지 강요한 여자였다고. 전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악마 같은 여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아들은 조금 정신을 차린 후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난 그 여자한테 철저히 이용당했어. 현금 지급기였고 돈 버는 기계였다고. 연애부터 결혼까지 다 계획된 거였어. 진짜는 하나도 없었다고. 어떻게 그래? 사람이 어떻게? 곧 경찰에 붙잡힌 며느리는 구속됐습니다. 예상대로 그 불려시는 딱 잡아대더라고요. 증거 있어.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냐고. 모든 건 사업 실패한 무능한 당신 아들 때문인데 왜 나를 잡아넣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더냐? 다 네 눈 아래에 있는 것 같았어? 너 잘못 걸렸어. 나한테 된통 걸렸다고. 죄값 톡톡히 받아야지. 멀쩡한 사람 이용하고 죽음으로 몰아간 그 큰 죄. 이 생에서 고스란히 받아 이 나쁜 인간아. 전 아들의 고장난 핸드폰을 증거로 내밀었습니다. 아들은 저한테 연락했을 때 고장나 배터리도 없는 그 폰을 갖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 전화는 며느리와 아들만 소통하는 거였죠. 그걸 경찰에 포렌식으로 복구해 며느리와의 카톡 내용이 만천하에 드러난 거였어요. 까발려진 악행 속에 낳은 그 피덩이. 갓난아기는 역시 아들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귄 내연남의 아이를 제 아들 아이라고 속여 키운 거였어요. 그래놓고 동주한테 지독하게 강요를 했던 거였죠.
네 피덩이 아들을 생각해. 범죄자 아들로 살아가게 할 거야? 험한 세상 제대로는 살게 해줘야지. 네가 죽어야 끝나. 네가 깔끔하게 사라져줘야 한다고. 그게 아빠로서의 마지막 의무야. 이런 문자가 수백 통이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 경찰 조사 중에 친자 확인까지 진행해 확실히 아니라는 증거도 확보했어요. 결국 그 끔찍한 사기꾼 여자는 위력에 의한 자살 교사죄로 징역 10년에 처해졌습니다. 아들과의 연애와 결혼, 그 이후의 모든 악행은 그 여자와 내연남의 합작품인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 파렴치한도 징역 4년에 처해졌죠. 악마도 울고 갈 그 여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회에 섞여서는 안 될 불이었습니다. 나쁜 짓에도 양심의 가책이라는 건 한 줌도 느끼지 않는 끔찍한 애였어요. 상견례 결혼식의 가족이란 사람들은 몽땅 돈 주고 부른 생판 모르는 남이었고 차마 며느린 척 초반에 연기를 했던 거였고요. 모든 게 거질인 악랄한 애인한테 아들이 잘못 걸려 죽을 뻔한 거였습니다. 처벌을 받게 되자 그 바퀴벌레 한 쌍은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까지 보였죠. 며느리의 내연남은 자기 아무 죄가 없다며 빠져나가려는 모습까지 보였지만 이미 증거가 다 나와 있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고 감옥행이었습니다. 악마의 탈을 쓴 며느리는 저한테 애벌복고라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살려주세요.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들게요. 네? 저 예뻐하셨잖아요. 어머니, 착하고 좋은 분이시잖아요. 제발 상처 좀 해주세요. 저 마지막으로 한 방을 날렸었죠. 착하고 좋은 사람? 그런 사람 실컷 이용하려다 쪽박차게 생겼지? 선처는 꿈도 꾸지 마. 네 엄청난 죄값 감옥에서 남김없이 치러. 너 나중에 사회에 나와도 제대로 못 살걸? 네가 쌓아올린 죄가 널 망가뜨릴 게 분명하거든. 여태 네가 한 짓 감옥 들어가 살려고 타락한 거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너랑 같은 인간이라는 게 창피할 정도야. 질긴 악연 여기서 끊자. 두 파렴치한이 감옥에 간 뒤 저마저 뒤처리를 했습니다. 아들 사업으로 문제가 된 주문자들의 돈을 제 돈으로 다 보상해드렸어요. 그 후에야 밤에 잠이 오더라고요. 아들은 회복을 위해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직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 남아있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한 번은 가게 정리를 도와주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미안하고 고맙다고요. 난 괜찮아, 동주야. 난 우리 아들 이렇게 보기만 해도 좋다. 미안할 건 뭐 있어. 넌 지나가는 우박에 세게 맞은 것 뿐이야. 이제 다 지나갔고. 엄만 괜찮아. 정말이야. 제 말을 듣더니 아들이 빙그레 묻네요. 바다 걸레질 내가 할게. 어머닌 좀 쉬어요. 심한 폭풍우가 다 지나갔네요. 저 눈으로 동주가 살아 돌아왔고 함께 있을 수 있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오늘도 전 변함없이 육수를 내고 국수를 삶네요. 한바탕 점심 장사가 지나가면 아들이랑 산책을 나가보려고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너무 소중합니다. 감사하고요.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